아시다시피 이 아트라고 그러면 아트라고 하면은 그것이 라틴어에서 온 말하고 시라보에서 온 말이, 시라보는 테크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이라는 얘기하고 예술이라는 말하고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라틴 계열로 아르스라고 그러면 예술을 뜻했고 시라보로 테크네 하면 기술을 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잘못된 말이죠. 의사가 뭘 갑작스레 예술 얘기를 했겠어요? 그 번역이 아르스라고 할 때는 의술을 뜻한 건데 일평생 배워도 사람을 고치는 의술은 다 못 배운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의술은 즉 의학이죠. 학문 또는 기술은 긴 것이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아트라고 하면은 주로 라틴 계열에서 온 예술을 뜻하고 테크놀로지 그러면 이건 과학기술을 뜻해서 옛날 고전을 번역하는데 잘못 번역한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라틴, 그리크 라틴 쪽에서 예술이라고 된 것들은 사실은 기술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구분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면 오늘날 예술하고 과학기술은 굉장히 다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대생하고 가령 미대, 음대생하고 서로 연애를 한다. 요즘 같으면 서로 이제 사귄다. 이랬을 때 화제가 아주 정반대일 거다. 이런 말들을 해서 예술의 반대는 과학기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자라나는 시절이라고 하는 성장 예술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대생하고 이 문학을 하는 시를 하는 여학생 둘이 대학에서 이렇게 서로 강가에서 산책을 하는데 여학생이 너무 이제 강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달빛이 있고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저 흐르는 물을 보면은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그런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대생이 옆에 있다가 저 물을 막아서 수력발전소를 일으키면 한 몇만 와트의 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아주 유치하나마 극단적으로 과학기술하는 사람은 기능을 생각하고 예술하는 사람은 정서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기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서양하고 특히 동양에 있어서의 차이가 똑같은 건데 내면으로 향하느냐 바깥으로 향하느냐 하는 기술의 차이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단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기공할 때 단을 하는데 단에는 외단하고 내단이 있어요.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케미컬 그것처럼 수은 넣고 뭐 금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한약처럼 다려가지고 거기에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외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물질을 합쳐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을 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이 외단, 바깥 단이 됐을 때는 과학기술처럼 뭐 이렇게 녹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단이 되면은, 안의 단이 되면은 기공을 하듯이 호흡 조절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몸을 튼튼히 해가지고 오래 신선이 되는 것을 내단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신선이 돼서 아주 슈퍼맨이 되는 그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 장치에 의해서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음으로써 신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면적인 수련을 해서 정신적인 수련을 해서 신선이 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내단, 외단 그랬습니다. 근데 서양에는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연금술이 있죠. 똑같은 건데 서양의 연금술은 같은 기술인데
외단에서 중국하고 똑같은데 이 외단은 케미컬, 천한 금속을 여러 가지 합금을 하면은 귀한 금속이 될 수 있다. 즉 비속한 비금을 천한 금속을 잘 그것을 혼합하면은 금처럼 귀한 금속이 될 수 있다. 귀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천한 것을 귀하게 만드는 이런 물질의 합성을 만들려고 한 것이 연금술입니다.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단하고 똑같이 가장 천한 금속, 흔한 금속, 수은이라든가 진사라든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전혀 일반 금속에서는 없는 영세 불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약을 만들 수도 있고 황금이나 또는 아주 귀한 그러한 금속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트하고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같은 것인데 내로 향하느냐 바깥으로 향하느냐 하는 것들의 차이에서 하나의 과학기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감동을 주는 예술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예술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한국의 발달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거, 즉 산업화, 과학기술, 생산성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온 것이 산업화입니다. 이 산업화에는 문화예술 같은 걸 돌봐줄 수가 없었죠. 외단에 속하는 것이니까 과학기술 쪽만 우리가 가령 섬유 기술이라든가 공장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서구의 기술을 빌어다가 뭘 새롭게 생산하는 그런 산업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외단입니다. 그것은 테크닉 쪽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살 만큼 되니까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화도를 했죠. 민주화는 인권에 관계된 거, 어떤 정의에 관계된 거, 소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내단, 테크닉 쪽이 아니고 내면적인 문제가 되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여러 이념 투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산업화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되게 우리가 이 경제적인 거, 과학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외단 쪽에 속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원리 같은 것은 우리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물질적인 행복을 구한다든지 또는 부를 선택한다든지 했을 때의 경쟁 원리예요. 근데 거의 탈락자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건 평등이다 이거죠. 그것이 정치 원리예요. 경제 원리는 자유를 택하는 것이고 평등 원리는 하나의 정치 원리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평등 원리를 구하는 정치 원리 쪽에 가기 쉽고 우리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원리인 하나의 자유 경제 쪽이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된 거예요. 꼭 프랑스 혁명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유하고 평등인데 하나는 경제 원리, 하나는 평등 원리. 하나는 산업화, 하나는 자유, 평등화의 민주화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서 갈등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한국의 시대를 한마디로 줄이면 가난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자 해서 서구의 근대 과학 기술을 가져와서 점점 발전시켜가는 쪽으로만 우리들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공해가 생기기도 하고 반문화적인 요소들이 생기고 예술 같은 것들이 거꾸로 밥을 먹는 거에 양보를 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래서 예술은 식후경 쪽에 속해가지고 소외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 민주화 과정은 어떠냐? 평등 원리를 찾다 보니까 그건 정치적인 평등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문화는
제외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데모하는 거 그동안에 많은 이념 투쟁하는 것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가령 뭐 노조에서 뭘 데모한다 뭐 이랬던 사람들 앞에서 예술은 한가로운 것이고 부르주아적인 것이고 오히려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예술은 뒷전으로 몰릴 수도 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랬을 때의 굶어 죽는 것 또는 어떤 억압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산업화에 적당한 예술이 있고 민주화에 적당한 예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예술은 아니다. 하이네가 얘기한 것처럼 굶주린 사람들이요 장미를 노래하지 말고 감자를 노래하거나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장미를 노래할 게 아니라 오늘도 눈물로 이 굶어서 자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은 감자를 노래해야 된다. 즉 장미를 노래하는 예술가는 반동이고 감자를 노래하는 예술가는 사회적인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술도 둘로 쪼개져서 어떤 지금 얘기한 장미파와 감자파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예술이라는 말을 쓰고 쉽게 문화라는 말을 쓰지만 이 예술이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의 예술 이론 같은 것도 사실상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술이지만 그건 상업화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고 겉으로는 그것이 예술인 것 같지만 선동하고 포스터처럼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구호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쓸모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화장품처럼 외식적인 거, 바꿔서 장식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영화고 음악이고 전부 커머셜라이즈된다. 상업화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역시 산업화, 돈 버는 데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그 좋은 작품들이 있고 시가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념적 투쟁을 하는 하나의 선동의 구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순수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왜곡되기 일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진짜 이야기의 짧은 강연이지만 진짜 예술이란 건 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오는 게 뭐겠나. 산업도 필요하고 민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또는 그것 후에 각자 가지고 있는 갈등 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을 뭘로 메꿀 수 있나 하는 제3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3의 파워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을 때는 프라테르니 때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원리, 정치 원리, 그 다음에 온 것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는 2개밖에 없었어요. 자유평등밖에 없었는데 자유평등을 하고 거기서 투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유냐 빵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대립을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제3의 구호로 나타난 것이 프라테르니 때, 리베리 때, 에갸리 때, 프라테르니 때. 이 프라테르니 때가 바로 문화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원리가 있었고 정치 원리가 있었는데 이 경제 정치만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역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의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또 하나 생겨난 것이 프라테르니 때라고 하는 문화 원리였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왜 예술을 하느냐, 왜 문화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 한국사로 보면은 산업화 시대의 아이들이 있고 민주화 시대의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문화예술을 하려면은 3번째 태어나는 시대의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문화원리, 산업화에서 못한 거, 민주화에서 못한 프랑스 혁명 때의 자유로 못한, 평등으로 못한 또 하나의 시민 프라테르니 때 같은 것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아스 앰바서더 이 아카데미에 들어오게 된 거다. 10년 전에 들어왔더라도 20년 전에 들어왔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 못 들었다. 그때 막 산업화하느라고 먹는 문제 막 지상명령이 이 공업화, 산업화, 경제화 이런 거였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조금만 늦었으면 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치 선전해가지고 뭐 광우병 때처럼 촛불 들고 나갑시다 이거지. 여기서 뭐 한가롭게 무슨 뭐 문화예술 하겠어요. 나는 참 외롭게 살아온 사람. 산업화 시대에서도 민주화 시대에서도 나는 문화예술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산업화에도 나는 손잡고 타협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박정희 시대였죠. 그 다음에 민주화돼가지고 막 이념적으로 소위 말하는 좌파 이념들 막 해서 막 그냥 민중 예술 나왔을 때 저는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지 않았죠.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제3의 파와 프라테르니테 때 속에 숨어져 있는 테크네 아르스가 산업화 시대는 아르스 테크네 쪽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때는 아르스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 이념적인 시녀가 되는 그 두 개를 다 저는 거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보면 저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단히 외롭게 지냈었다. 이것을 저는 이화대학 고별 연설을 통해서 아주 그때 학생들 하지 못한 것을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이 독약을 먹고 죽으면서 그 남긴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들이 지금 약사발을 먹고 죽는 시간,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시간에 뭘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거를 제가 고별 인사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이 제3의 파워로서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 산업화에서 얘기하는 또는 민주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라 선택이죠. 선택. 삶을 살아가는 선택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삶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삶. 내가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간이여 멈춰라 하고 내 전생애를 걸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삶은 만들어져 있는 삶은 아니죠. 내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화 민주화가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겪었냐 그러면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을 다 지금 어느 정도 충족시킨 젊은이들의 가만히 보면은 요즘 저 붉은 악마 대한민국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김연아한테 막 미친 사람들, 또 막 뭐 최근에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한류 뭐 이래가지고 뭐 일본, 한국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빵을 준다고 해도 시들하고 자유, 평등을 준다고 해도 시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지금? 한 조각의 빵일까요? 하나의 평등일까요? 어느 정도 이것을 충족한 정말 젊은이들이 가지고 싶은 거는 나의 삶인 거예요. 감동 있는 삶, 떨리는 삶.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물론 외국도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옛날 어른들이 쓰지 않던 말을 써요. 그게 감동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우리는 밥 먹었지 감동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얘들은 이게 밥 안 먹어요. 감동 먹어야 얘들은 살아요. 감동 먹고 사는 사람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 먹고 사는, 평등 먹고 사는, 감동 먹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이 대학에 들으면서부터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새끼 밥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민족과 사회에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예술 문화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쓴 흙속의 저 바람 속에 최초에 쓴 말이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이 먹는다는 게 기본인데 짐승들도 다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먹는다는 말 많이 쓰는 민족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군데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절망을 한 것은 민요가 있는데 이런 민요였어요. 여러분들 듣지도 못했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황새야 황새야 뭐 먹고 사니. 황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그 새 날아가는 거 보고 지금 같으면 뭐 나는 거 뭐 하늘 막 이럴 텐데 우린 그걸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서도 아이고 저것들은 뭐 먹고 사나. 황새야 상새야 뭐 먹고 사니. 쥐가 더 슬퍼요. 쌀한 대밥 꼬다 먹고 산다. 자기 얘기죠. 쌀한 대밥 꼬다 먹고 산다. 언제 갚니? 내일 모레 장부와 갚지. 이게 어린애 입에서 나오는 동요였다는 거죠. 동요였다. 그러다 또 노란 달맞이 꽃이 피는데 그건 후에 해방되고 나서 스키미소를 일본의 월견초를 한국말로 달맞이 꽃이라고 번역했지 사실은 도둑놈 꽃이었어요. 시골에서. 학교에 갔더니 달맞이 꽃이라고 가리키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애들이 도둑놈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야 왜 밤에 달이 떠서 달을 맞이하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걸 도둑놈 꽃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그 대단히 걸작이야. 야 도둑놈 아니면 다 잠자는데 왜 한밤중에 피냐. 이것들이 도둑질하고 피는 거야. 밤에 돌아다니는 건 전부 도둑놈이야. 달을 감상하고 거기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난 다 자는데 왜 저것들만 피느냐. 밤에 활동하는 건 도둑이다. 이렇게 각박한 굶주린 사회, 먹는 것만이 눈에 보는 사회에 무슨 예술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하이네식으로 장미를 노래하지 마라. 감자를 노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아주 굶주림이니까 굶주려 있었으니까 먹는 것에 모든 걸 먹는 것에 비교하니까 말도 우리나라에 내가 영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웠을 때 한국말에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은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든지 세상에 나이 먹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살 먹었냐 그러잖아요. 시간인데 시간은 흘러가는 건데 외국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인간을 먹어요. 런던 브리지 그 T.S. 엘리어트 씨 보세요. 그 많은 다리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것이 시간이 다 멸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 런던 브리지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100년 후에 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개걸스럽게 생명체를 맷돌 같은 이 턱으로 생명을 갈아먹는다. 물론 그게 잘못 알려진 거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농업신이지만 크론, 시계와 시간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서 그 시간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식들을 막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든지 먹는다. 근데 한국 사람만 시간이 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먹어버리니까 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한 살 먹었다, 2살 먹었다, 내가 시간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요. 욕이라는 거 절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뭐 욕 먹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욕 먹었네 그러잖아요. 요즘 보세요. 대한민국하고 뭐 응원하는 게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그냥 한국 가면은 축구 얼마 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고 참 별난 민족이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건 놀랄 거 없어요. 그거 보통 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월드컵 치르면서 다 이 점수를 실점하면은 실점, 중국, 실점, 로스트,
잃었다, 실점했다, 잃었다, 1 point lost, 전부 잃는 거예요. 축구에서 자기가 골이 들어가면 이것이 잃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만 1점 먹었다, 한 골 먹었다 그래요. 먹는 게 먹었다 그런 건데 실점이라는 거 잃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있냐면 먹어버려 그래요. 먹었는데 버려라. 먹어버려. 이거 먹어버릴까? 먹어버려 그래요. 나는 이게 가난해서 그런 줄 알아. 가난해서만 그런 줄 알아.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 먹고 살만한 것이 있고 이제는 굶주리지도 않는데 감동을 먹었다 그러냐. 감동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화 민주화 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평등 문제건 자유의 문제건 먹는 거와 관련되어졌던 그 상태의 물질적인 것을 먹는 건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내단, 외단이 아닌 내단, 연금술이 아닌 정신의 수련하는 요가 같은 거, 그런 시대로 오고 있다는 거죠. 물질 시대니 황금 만능주의니 그러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이 지나면 감동을 먹듯이 요즘 젊은 애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광기,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뭐에가 미치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들이 문화예술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명화라고 그럽니다. 생명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스 엠바스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산업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것도 아니고 민주화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생명화, 생명화, 생명, 살아있음, 목숨, 이 제3의 파워는 생명주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먹고 편하게 있고 평등을 누려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요즘 대개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 살인사건을 많이 저지릅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평소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서 피가 흐르고 경찰 페트롤카가 쫓아오고 이랬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는 유령처럼 좀비처럼 멍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급한 순간 사람을 죽인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쫓긴다든지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나라는 생명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생명화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게 감동이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가지고 금메달 타고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줘서 4천만 민족이 그 김연아 어딜 가든지 그 작은 20대 안 되는 그 김연아 하나가 온 국민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파워는 지금까지 산업화나 평등화가 주지 못했던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밥 먹여줘요. 김연아가 저 금메달 따가지고 국민소득 얼마 늘었어요? 그것도 따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걸 가격으로 값치면 무슨 몇 조 원이 된대요. 요번에 같은 거.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끌어안는 행복, 둘이 사랑하면서 열정을 갖는 거, 그거는 국민소득 안 들어가요? 진짜 그런 거에 다 들어가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즐기는 그 즐기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면 그것을 genuine, 진짜 프로그레스, 진보된 인디케이터. 그래서 요즘에는 GDP라고 안 하고 GPI라고 해요. GPI. 가령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GDP인데 그 GDP의 숫자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돈이 유통되는 과정, 순환되는 과정에서 전체의 국민들이 쓴 돈, 유통한 돈,
그것을 서밍업 해가지고 하나의 그 나라의 전 국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내가 걸렸다 그랬을 때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돈을 지출하고 의사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니까 암에 많이 걸릴수록 국민 경제 성장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천식 환자가 어제까지 없었던 천식 환자가 생겨서 천식약을 만들게 되고 그걸 먹으면은 전체 이게 그로스 해보면은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산업화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오매불망 몇만 불이래. 어느 나라는 2만 불이래. 우리는 아직도 몇천 불이었대. 이런 신화들이 지배한 산업화를 겪은 아이들은 그 허망함을 한 아이들은 그것으로 대한민국하고 감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GDP 속에서는 정말 행복한 거, 돈을 벌어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자체가 지표가 되는 GDP가 아닌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원리, 문화적인 시대에 소프트 파워의 시대에 새로운 경제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GDP 아닌 GIP 또는 GNP,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산업화, 민주화 시대 다음에 오는 생명화의 시대가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오는 거다. 이 생명화의 시대가 온다. 사랑하는 거, 기뻐서 축제를 지내는 거, 아이를 끌어안고 핵가족이라고 그러지만 아이를 끌어안고 행복에 젖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화 과정이나 평등화의 과정처럼 이 문화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쉬운 말로 사랑, 생명 이런 하나의 새로운 메시지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물 거저 먹었어요. 길 지나가다가 아무 데서고 길 지나가는 나그네가 갈증이 났을 때 돈 받고 물 먹진 않아요. 지금 이거 다 사 먹어요. 물 다 사 먹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기가 오염되면은 새로운 공기, 소위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사용하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거 매달 필터를 갈아 끼우는 그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장치인 햇빛, 숲, 사랑하는 거, 기쁜 거, 아침 해가 뜨는 거, 이런 세계는 이제는 전부 옛날처럼 이 생명장치가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생명장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돈으로 환산해서 부서진 우리 생명장치를 돈으로 해서 그걸 바꿔보세요. 엄청난 몇 조 원을 들여도 이 우리들이 아침에 그런 감동, 햇볕, 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짜로 살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이 생명장치가 깨진 후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린애들만 지금 감동 먹었다 뭐 이런 새로운 시대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감동을 먹고 사는 지금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감동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번져가는가 하는 그것이 자본이 되는 소위 문화자본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도 정치도 문화원리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선거에 되게 술 사주고 삼겹살 그거 먹는 술판 벌어지는 것이 옛날엔 먹는 것이 선거운동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 포스타니 뭐니 해가지고 구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걸 완전히 연예인들처럼 돌아다니며 춤도 추고 뭐 이런 거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선거 풍경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앞서서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캠페인이 안 돼요. 거기에 트위터 같은 것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선거를 보십시오. 오바마가 무슨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 사람도 경제 원리, 정치 원리 같으면 흑인들, 과격한 흑인들 오히려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거꾸로 평등 원리, 정치 원리로 따졌으면 오바마는 흑인들을 향한 선동 연설을 했을 텐데 God USA라고 얘기한 자기 가장 친한 교회의 목사하고 단절을 합니다. 거꾸로 이 사람은 경제 원리, 정치 원리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바마는 스피치의 천재예요. 이 스피치의 힘으로 됐는데 이 언어가 뭔지, 감동이 뭔지를 이 사람은 잘 알았던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뜨기 시작한 것도 이 선거 후보자 지명하는 전당대회에서 스피치 연설로 뜬 사람이에요. 오바마는 거의 경력이 없어요. 하버드 다닐 때 법률신문 편집인이라는 것밖에는 별거 없어요. 거의 경력 없는 사람이에요. 민권 변호사 한 거 얼마 있고 안 돼요. 근데 오바마 하면 애들이 오바마 이거 따라 하거든요.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UCC에다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거든요. 깐난쟁이가 오바마 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우리 애도 할 수 있나 하고 또 와서 제 애 보고 오바마 하거든요. 내가. 이것이 수십만 건이 올라가요. 수십만 건. 그래서 오바마 걸, 오바마 베이비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문화적 원리, 감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전혀 정치 원리, 경제 원리와 관계없는 걸 가지고 수천만이 열광하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의 대통령 캠페인을 우리는 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먹는 거 아니면 정치 이념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그건 옛날 얘기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촌스럽다. 아직도 경제 원리, 정치 원리만 가지고 지금 선거하려고 한다. 희망이 없다.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외치고 싶은 그 정치가만 보더라도 난 살아있어. 이런 정치가가 못 나온단 말이죠. 이 소프트 파워가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를 다 겪은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감동을 원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갖고 싶고 1초를 살아도 내가 뜨겁게 나 여기 존재한다 하고 외치고 싶은데 그걸 충족하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니죠. 그게 아주 작은 시, 금시 사라진 어떤 노래, 몸짓 그것이 남에게 서로 살아있는 공명, 공감,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원초적인 생명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한마디로 매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 봤더니 초등학교 교실을 지배하는 건 주먹이더라요. 키 크고 뚱뚱하고 이 센 놈이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때리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크고. 그러니까 나는 몸집도 작고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얘들이 무서운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은 폭력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먹이요. 중학교 들어갔더니 이제는 돈 많은 애들이 지배하더라고. 뭐 미국에서 뭐 가져왔다고 무슨 연필 뭐 이런 거. 걔 뒤만 쫓아다니면 가끔 짜장면도 얻어먹고 이런 애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주먹도 없고 돈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작스레 난 떠요. 고등학교 와서. 즉 하드 파워인 경제력, 군사력. 초등학교 때는 군사력이죠. 주먹. 중학교 때는 경제력이죠. 뭐 멋있게.
고등학교 가니까 내가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화의 힘이었어요. 내가 글을 다 썼기 때문에. 얘들이 여드름 나면서 연애하기 시작하더니 여자는 돈 가지고 절대 못 꼬이는 거예요. 주먹 가지고 절대 못 꼬이는 거예요. 천상 연애 편지 써야 돼요. 요즘하고 애들이 잘나서. 그래서 연애 편지 잘 쓰면은 이게 대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연애 편지 쓸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연애 편지 써달라고. 시라노드 베르제락처럼 뭐 이상한 거, 뭐 감상적인 거 다 대부분 내가 써주면은 상대방도 요즘 말로 뿅 가죠. 이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얘들이 돈으로도 안 되고 주먹, 폭력으로도 안 되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 주먹으로 해도 감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가 무서워서 무릎을 꿇었지 좋아서 무릎 꿇은 거 아니다. 돈이 있으면 더러워도 그것이 배가 고프고 아쉬우니까 무릎 꿇지 마음속으로 돈 많은 사람 존경하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의 군사력,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강대한 제국, 강대한 부유국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구실거리는 것이지, 감동을 주는 나라, 매력 있는 나라, 스스로 무릎 꿇고 싶은 나라, 그게 사랑의 원리고 문화의 원리다. 지 아무리 기가 막힌 재벌도 물건을 사서 돈 주고 사지 그 사람한테 은혜 입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무슨 정경화, 뭐 무슨 누구 여기 와서 사라장 입장료 받으면서도 스탠딩 오베이션 받고 박수치고 고마워하고 사인해달라고 그러잖아. 돈의 힘이 아무리 커도 사라장이 한 극장에서 감동을 주었을 때의 그들은 소비자가 아니다. 물건을 산 고급 브랜드를 산 소비자가 아니다. 그의 영혼을 울려주고 나의 생명을 들뜨게 만든 그 예술의 힘이 설령 상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10만원 20만원 주고 티켓을 샀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예찬하고 박수치고 스탠딩 오베이션 하느냐. 그걸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어렸을 때의 초등학교의 불행한 시대, 중학교의 불행한 시대는 하드 파워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성숙한 고등학교만 돼도 돈과 폭력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맥을 못 추더라. 우리의 전 한국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실로 비한다면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피고 여성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고, 그런 가슴 설레임은 다른 걸로는 도저히 만족 안 되는, 집에 돈이 아무리 많고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머리끝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문화가 시작하는 거다. 시가 시작하고 노래가 시작하고 아름다운 미술이 시작하는 거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지금 소프트 파워냐? 왜 같은 상품에도 문화적 감동을 실리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이 소프트 파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업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임, 또 오늘까지 이르는 많은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하셨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랑하는 부모라도 스승이라도 친구도 못 주는 것, 아주 유별난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외로운 시대에 살았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는 정치적 구호나 상품의 선전 문구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순수한 언어의 힘, 그걸 발휘할 수가 없었다.
솔제니친 같은 사람들이 냉전 치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겠나? 존 업타이커는 이런 말을 씁니다. 미국 작가는 참 불행하다. 대통령은 욕을 하고 별짓설에도 잡아가지 않아서 유명해질 수가 없는데 소련에 사는 작가들은 참 행복하다. 한마디만 욕하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소설인데도 전 세계에 이름이 나고 노벨상도 주고 그러지 않느냐. 정말 미국 작가처럼 불행한 작가들이 없다. 프리미엄이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문학 그 자체로 감동을 줘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그런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인 일, 산업적인 일 이런 것으로 명방을 얻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참 쉬운 일이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몰랐다. 왜? 정치와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지만 그 기술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설 시장에 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냥 한국에 와서 꼭 차지한다. 그동안 소설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젊은이들을 감동시켜주는 방법을 민주화,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소설을 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전 소설계를 휩쓸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시대는 문화의 시대고 감동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못 해왔었다. 나는 유아대학 고별 인사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추운 겨울날 얼어 죽게 생기면 가야금이 어디 있고 검은 거가 어딨냐? 그거 부셔서 떼야 된다. 장작으로 써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칠 것이다. 맞다. 얼어 죽는데 그까지는 뭐 가야금이 무슨 필요 있느냐? 장작개비로 그걸 쓸 수밖에 없다. 맞는 소리다. 그러나 검은 거를 부셔서 장작불을 떼서 추위를 모면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장작을 부신다 할지라도 검은 거는 장작불이 아니다, 장작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급하니까 할 수 없이 떼는 것이지 검은 거가 그게 장작이냐 이거예요. 검은 거의 기능은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것인데 너무나도 배고프고 추위에 굶주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장작개비로 쓰던 것이지 검은 거는 원래 장작이다 라고 말하지는 말자. 그런 말도 통하지 않았던 시대에 나는 살았다. 순수 문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장작개비로 검은 거를 쓴다 할지라도 검은 거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지 장작불에 피부의 열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러한 문화관과 예술가를 가진 사람만이 이제부터 매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새 중에서 제일 잘 우는 새가 블랙버드입니다. 이건 비틀스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만 블랙버드는 제일 잘 울어요. 멋있게 울어요. 우리는 집박이새라고 그러죠. 집박이새. 블랙버드. 블랙버드는 가장 잘 우는 새로 알려졌지만 어느 때 가장 아름답게 우는가? 새는 딱 세 가지 모티베이션에서 울어요. 첫째 모티베이션이 테리토리 선언.
이게 내 거다. 여기 안에 들으면은 재미없다. 하고 이제 거기에 딴 사람 들으지 뭐 딴 새 못 들으게 막 우는 거예요. 영역 표시를 위해서 울어요. 두 번째, 러브콜이에요. 배고프면은 먹이를 쪼느라고 울 시간이 없지만 배가 부르면 러브콜이 되는 거예요. 막 지저귀면은 암컷들이 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겠다. 굶주린 놈이 울겠나? 먹이 찾느라고 울겠나? 저렇게 열심히 자주 우는 거 보니까 제가 배가 부른가 보다. 러브콜. 그래서 암컷 부르는 게 러브콜. 영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는 노랫소리는 대단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러브콜은 아첨해가지고 암컷들 막 하느라고 가식을 쓰는 거예요. 외식을. 정말 이렇게 해도 네가 안 와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아름답게 울려고 해서 그것도 또 간사한 웃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블랙버드가 잘 먹어서 지가 즐거워서 테리토리도 있고 암컷도 있고 정말로 한가로워서 이제는 정말 사는 것이 즐거워서 그냥 울고 싶어서 막 지저릴 때 그때 블랙버드는 제일 아름다운 울음을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트리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이 얼마 값이 되겠다. 이거를 해주면 사주겠다 남들이.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은 블랙버드처럼 절대로 좋은 예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겁고 남이 안 사줘도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밖에 그려줄 수가 없다. 렘브란트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사 먹거나 물감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렘브란트는 그 가난했던 렘브란트는 배가 고파서 막 죽을 지경인데도 그 돈으로 빵가게로 가지 않고 물감 가게로 갑니다. 이러한 굶주림 속에서 나온 예술들이 망고홀이든가, 망고홀은 평생에 그림 한 장 정도 팔렸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 통해서 판 거고 그림 한 장 나간 게 없어요. 뭉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상업적인 미술, 팔리는 미술,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해서 만들어지는 미술품들이라는 것은 블랙버드에 있어서 테리토리나 러브콜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오늘은 이 여러분들의 아카데미가 끝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 문화인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생명화 시대에 있어서의 이 생명의 목소리, 생명의 외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느끼지 않으면 문화예술은 하는 거 아니다. 딴 거 하라. 참 힘드는 거다, 이 문화예술은. 100명 중에서 하나가 살까 말까 하고 1000명 중에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문화예술가가 되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나 문화예술을 감상할 줄 알고 문화예술을 생활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처럼 누구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사실 안 드는 일이에요. 아까 내가 가난한 얘기, 먹는 얘기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먹을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요즘 애들도 이 가난의 강박감, 프랙티컬한 상업적인 강박감이 못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나이트메어처럼 마치 한밤중에 가위 눌린 것처럼 전쟁의 가위 눌림, 빈곤의 가위 눌림이 여러분들 같은 세대에도 생명화 시대에 있어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꿈을 꾸면은 한결같은 꿈을 3가지 꿔요.
얼마나 지독하냐, 얼마나 트라우마로 내 깊숙하게 젖어들었냐 그러면 세 가지 꿈, 밤낮 꾸는 건 아니고 줄곧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50년 이상 꾸는 꿈이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 시대를. 첫째가 신발 잊어버리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 나이키도 있고 많이 무슨 신발 잊어버려요. 결핍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에요. 땅과 자연과 나를 최초로 격리시켜 준 것이 신발이에요. 신발을 신는 순간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다. 흙을 직접 디디지 않는다. 나는 문화적 환경에서 산다. 문화의 가장 큰 상징이 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꽃신이니 신발이니 무슨 그 박목을 그 유명한 이 신발에 대한 가정이라고 하는 보면은 쭉 애도 신발, 문수가 다른 그 신발을 보면서 가족을 얘기하죠. 소정주 씨의 신발이라는 시도 있어요. 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준 새 고무신 가지고 놀다가 냇물에 잃어버렸네, 뛰어버렸네. 내 신발은 강물을 지나서 또랑을 지나서 강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지금쯤 어딘가 떠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 뒤 아버지는 새 신발을 사다 줬지만 나는 영원히 신발을 잃었네. 다시는 어떤 신발도 그때 잃어버렸던 신은 돌아오지 않았네. 참 이상한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신발의 의미가 뭔가, 그 결핍의 시대에 학교에서 딱 오면은 좀 늦게 뭐 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하다 오면은 다른 애들 신발들 다 없던데 내 신발이 다 없어지고 다 갔는데 내 신발이 없을 경우에 그때의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예요. 맨발 벗고 집에 가는 그 충격은 너무나도 말하자면 문화 자체가 깨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신발 잊어버려가지고 막 애타는 게 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두 번째가 담배를 내가 끊었는데 40대쯤 와서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도 밤에 보면은 담배 피는 거예요, 밤에. 그럼 꿈에도 여태 죽어라고 겨우 끊었는데 내가 또 담배 피는구나.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빼보면 꿈에 아유 꿈이라 다행이다. 담배가 뭔데? 그까짓 게 풀인데. 지금도 그 담배에 대한 컴플렉스가 남아있어요. 밤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피는구나. 바라고 싶은 건 세 번째 꿈인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굶주림과 폭력과 모든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지금도 피난 가느라고 뭘 챙겨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는 꿈.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밤에 꿈에 뛰는 걸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라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래. 이 세 가지 트라우마는 하나는 식민지 때 겪은 거예요. 신발 잃어버린 거. 두 번째는 6.25 전쟁 때 젊었을 때 느낀 것이고, 세 번째 담배 끊는 거는 소위 말하는 살 만큼 돼가지고 양담배도 피고 뭐 이러던 때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끊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하나 그래요. 한숨을 푹 쉬더니 야 우린 평생 굶주리는 세대인가 봐. 왜?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 또 의사가 당뇨병 뭐라고 또 불물해. 겨우 밥 먹으려니까 살찌고 당뇨병 걸렸다고 먹지 말래. 우리는 평생 가난해서 굶고 그 다음에는 좀 먹을만 해도 병들어서 굶고 우린 굶으려고 태어났나 봐. 이런 얘기라는 게 그렇게 흔한 얘기 같지만 우리들의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지금 생명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민주화, 산업화의 하드파워가 아무리 소프트파워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하드파워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문화도 여전히 하드파워의 일환으로서 소프트파워가 숨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역전시키는 힘은 지구상에서 아직도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가 될 것이다.
말로 조세프나 소프트 파워라는 말 쓰지만 소프트 파워가 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예술과 문화예술은 정치 경제의 대안인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세컨드 초이스로서 오는 것이지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데 정말 생명이 자본이 되는, 물질이 자본이 아니라 생명이 자본이 되는, 감동이 양식이 되는, 살아있다고 외치는 그 즐거움이 어떤 물질적인 쾌락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정말 오는 것일까? 그건 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몇 천만 년 이 생명체들이 살아오는 그 법칙이 생명의 법칙인데 살아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러한 삶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끝으로 저는 100가지 말보다도 한 가지 에피소드로 생명화의 시대가 뭘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저를 제일 절망시켜줬던 것은 그래도 한국이 이제는 굶주림에서 벗어났겠지. 요즘 애들 밥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 안 먹어요. 나도 내 손자 밥 먹여봤지만 밥 한 번 먹으려면 빌어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가지고 이걸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날아간다. 너는 할줄로다 입 벌려라 싹 그래야 겨우 묻어 먹어요. 그것도 비행기 하나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갈매기도 되고 헬리콥터 되고 전투기도 돼야지 밤낮 똑같이 이게 비행기다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이런 애들인데도 유치원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애들인데도 유치원에서 생본 수학 가르치려면 먹는 걸로 가르친다는 거죠. 사과가 10개 있다. 3개 먹었다. 몇 개 남았다. 그래야 얘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은 계속 3개 남았다는데 3개 먹었다는데 3개 남았다. 야, 3개는 먹어서 없어졌는데 왜 3개가 남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 먹는 게 남아. 먹는 게 남아. 그것이 요즘 애들이 실제 아무리 풍요해져도 얘들도 가위 눌리는 꿈은 내가 아무리 지금 담배를 끊고 구두를 몇십 켤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데서 사는데도 끝없이 피난 가고 도망치고 담배 옵세션 걸려 있고 내 신발을 찾는 것처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서 문화의 시대가 와도 감동을 구하는 시대가 와도 얘들을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그 어머니의 말, 그 관념이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문화예술은 죽음을 통과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자살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라이프,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만이 산업화의 의미를 알고 억압된 자만이 민주화의 뜻을 알지만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생명화를 모른다 이거예요. 굶주림의 시대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끼 밥 먹는 게 최고예요. 억압받은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예요. 생명화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다. 처절한 거다. 생명화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암이요 라고 선고받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는 순간, 자기가 적지 않더라도 밤 3시에 문득 눈을 뜨고 약간 열이 오를 때 창가에 아직도 불 꺼지지 않는 집들이 띄어띄어 보이는 한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낮이 아니라 친구도 없고 모든 게 잠들어서 모든 게 죽어있는 한밤중에 몇 초만이라도 생명을 생각해보는 그 순간,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뭔지 모른다. 최근에 암에 걸려서 말기 환자들이 살아남은 사람들, 물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 3사람을
의학회 협회에서 외국에서 있었던 인터넷에 올린 얘기입니다마는 의사들이 전부 모여놓고 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말기 환자로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한 여자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나는 처음 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하고 협력하면서 최신 의학의 최고의 노력을 들어가면서 암과 싸워서 이겼다 말이죠. 암을 치료했다. 그런데 3년 후 다시 암이 재발됐을 때는 그때는 손을 들었다. 인간은 암을 극복할 수 없는 거야. 현대의학 아무리 노력으로서도 암은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자기는 싸울 기력도 없고 처음처럼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는 의지도 나는 잃었다. 지겨웠다. 그 암에 걸려서 투병하던 시절이 너무너무 괴로웠었다. 두 번 다시 되풀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산을 가재를 전부 처분하고 저금 다 약하고 그리고 애들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전부 물려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팻마루에 앉아서 피곤해서 있는데 해가 지고 있더라. 새빨갛게 이 황혼이 물리면서 조금씩 해가 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그때 나는 조금씩 지고 있는 그 태양에서 나의 목숨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생명이라는 것에 불타고 마지막 꺼져가는 태양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지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 태양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내 어린아이가 엄마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얘야, 지금 엄마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생각하고 있는 걸 한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가 지니까 조금만 있으면 너하고 얘기할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니까 애가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알았어 엄마. 근데 왜 엄마만 보면 말하고 싶지. 엄마만 보면 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고 정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교감인 것이죠. 빵 달라는 거, 권력 달라는 소리하고는 아주 다른 소리죠. 왜 엄마를 보면 말하고 싶지? 이때 내가 없어지면 얘 누구한테 이 말을 할 건가? 누구 보고 당신을 보면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그 순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쉽게 생명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나와 소통하고 싶은 엄마만 보면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 앞에서 죽을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절대 안 죽는다고 맹손했고 그때부터 난 그렇게 싸웠다. 그것이 전부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명되는지는 몰라도 말하고 싶은 아이를 둬두고 내가 사라질 수 없었다는 그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두 번째 환자는 이런 얘기를 한다. 나는 당신이 아며 하는 순간에 갑작스레 세상이 빛나는 걸 알았다. 내일 오겠지. 또 내일 저 태양을 보겠지. 모레도 바람이 불겠지. 글피는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지. 여태까지 난 건 산 것이 아니었다 말이야. 끝없이 내일 모레 글피로 나의 삶을 연장하고 살아온 것이지
오늘 지금의 나를 살아온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암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작스레 나는 생명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게 빛나고 모든 게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 순간에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봤다. 그건 사랑이고 떨림이고 생명이었다. 당신이 암이여 하는 순간 나는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 친구를 향해서, 애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걸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만지는 것이다. 접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꽃이 핀 걸 만져보고 나무잎이 지는 걸 만져보고 사람을 만져보고 끝없이 만져보고 다녔다. 살아있는 모든 걸 만졌다. 나는 그것뿐이다. 만지다가 무슨 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너는 오늘로 암이다, 너는 죽는다는 순간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는 사랑이었고 삶의 감동이었다. 다시는 내일 못 보는 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었다. 살아있을 때 암이 걸리기 전에는 산다는 게 뭔지 몰랐었다.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생명을 찾았다. 시간이 길어서 두 사람 얘기만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1초든 10년이든 진짜로 그는 살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 뭔가 손해봤다, 나는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사실상 애플에서 쫓겨나고 여러 군데서 내 아이디어를 몰라주고 험한 말 듣고 비난 듣고 그랬을 때 억울하고 잃어버린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출퇴를 했습니다마는 먹을 것이 없어서 크리시나 교도에 들어가가지고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굉장히 같이 이거 치고 다니고 빈병 팔고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 나는 억울하고 잃어버린 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취장하며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나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었다. 로스트한 게 없었다. 암이요 라고 하는 순간 비로소 로스트가 뭔지를 잃어버린다는 건 뭔가 알았다. 그건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별 억압을 받았어도 잃을 게 없다. 근데 암이요 하면 이것이 잃는 거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앞으로 나처럼 암 걸리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아무것도 나는 잃어버린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Stay hungry. 계속 배고프거나 Stay foolish. 계속 어리석거나. 이게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준 말이에요. 이때 hungry, foolish란 말 자체가 뭘 뜻하느냐 그러면은 배고픔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죽음, 생애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돈 많고 수재들인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놓고 얘기했던 그 강연을 그 요지가 아까 암 환자들이 얘기했다는 말과 조금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스티브 잡스나 또는 암에 걸렸던 그 사람처럼 하드 파워에 가위 눌리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엇으로서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걸 잃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강한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그 흔해 빠진 문화와 예술이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명예나 돈 때문에 아니라 그 많은 우리보다 앞서간 문화예술인들이 그 고통과 남들이 볼 때는 고통과 가난과 모멸 속에서 왜 그토록
하나의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처럼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저의 이야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전달하나 하는, 목소리 짜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무런 내가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침할 때 내부가 외부를 향해서 폭발하는 것, 기침은 폭발이죠. 내 밖으로 뛰어나오는 소리죠. 생명의 소리. 기침처럼 생명에 가까운 소리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이 목소리 안 나오는 기침 소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 수를 기침 소리로 온다면 생명의 소리를 내용과 관계없이 수천, 수백 개의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만족하시고 오늘 제 강연을